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5월에 챌린지 영상 첫 번째 에피소드 파트 1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4권의 책들 다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리뷰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밀란 쿤데라 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 삶의 길 밖으로 내던져진 루드비크는 15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루치에와 마주치지만 그녀는 루드비크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해 자신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모두를 바쳤던 파벨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고, 파벨과 헤어진 후 루드비크와 사랑에 빠진 헬레나는 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택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비웃음을 보낸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설명처럼 이 농담이라는 책은 루드비크의 삶을 다루면서 이 루드비크가 한 농담 3줄로 당에 쫓겨난 이후에 여러 생활들, 그리고 복수의 길을 잡게 되면서 복수를 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와 관련해서는 이 헬레나의 삶 또한 이 복수에 엮여지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조금 단독으로 에필로그처럼 더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그리고 이 책에는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마행렬이라고 하는 좀 정통의 큰 이벤트가 점차 어떻게 퇴색이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변색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사상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정통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또 헤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는지, 어떠한 의미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담이라는 책 자체를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어떠한 사상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양상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세밀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하는, 하지만 무관해 보인다라고 해서 또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좀 생각의 지점들, 좀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삶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야로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바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시인의 삶, 화가의 삶, 일상 저 너머에 있는 삶을 그린다. 그는 자신이 선택된 존재라 확신하지만 너무 어리고 여성스러운 외모 때문에 여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야로밀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던 엄마는 더욱 아들에게 집착한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야로밀은 문득 충동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위해, 진짜 삶을 누리기 위해 혁명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 것을 결심한다. 삶은 다른 곳에 라는 책의 설명입니다. 이 책은 시인으로 지칭되고 자칭되는 야로밀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거대한 좀 비유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야로밀과 엄마의 관계인데요. 소설의 시작 자체가 야로밀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면서 야로밀이 커가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야로미르의 성장을 살펴보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른스러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른스러워지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보여지기도 하고 퇴보, 퇴색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 양쪽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두 방향에서 혹은 그것이 포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읽었을 때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이 야로밀은 어른이 된 것인가, 성인이 된 것인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좀 끝에도 계속 남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가족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탄생하고 커가는 것, 독립해가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위치가 양육에서 부양으로의 어떤 위치의 변동들이 있는 것,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62살의 괴테는 지적이며 야심찬 26살 베티나를 만난다. 베티나는 끊임없이 괴테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그에게 각인한다. 하지만 베티나의 사랑은 괴테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불멸을 향한 갈구다. 자신에게 죽음, 즉 불멸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낀 괴테는 베티나의 욕망을 눈치채나 눈앞의 쾌락을 포기하고 그녀를 멀리한다. 하지만 결국 베티나는 괴테의 젊은 연인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된다. 불멸을 향해 베티나가 던지는 몸짓은 아니스에게서 로라로, 로라에게서 다시 폴로 이어진다.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그리하여 불멸하기를 원하는 로라는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로라의 이러한 욕망은 평안하면서도 무미건조한 일상들을 이어가던 언니 아니스와 형부 폴의 삶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불멸의 설명인데요. 이 불멸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기억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설명처럼 괴테와 베티나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아니스, 로라, 폴의 에피소드를 이제 반복해서 교차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불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독특한 무서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작가 본인 또한, 윌리엄 쿤데라 또한 이 책에 출연을 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이 불멸의 의미, 작가로서 글을 남겨놓은 것, 이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불멸의 의미를 연결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의 책이었고, 세 권 중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재밌었던 책, 조금 흥미로웠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 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 죽음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좀 우픈 에피소드들이 나와서 꽤 즐기면서 읽기 좋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두 작품이 사실 사회주의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조금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들을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서의 사상적인 사유들을 즐겨볼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책은 용포세의 멜랑콜리아입니다. 책은 라스 헤르테르비그라고 하는 화가의 삶을 그리고 있고요.
독특한 구조라고 한다면 1편에서는 라스 헤르테르비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틀의 삶과 그리고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삶을 소설로 쓰고자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 상상의 인물인 이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누이 올리네를 화자로 두어서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이 삶을 다시금 되짚어 보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어떤 이 멜랑콜리아의 감정,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가의 어떤 독특한 상태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 모두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임을 조금 더 큰 여운을 가지고 조금 더 큰 어떤 삶의 시간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구조의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멜랑콜리아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이 좀 지나가는 것, 삶과 삶 사이의 어떤 관계성들, 사람과의 관계성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감정 상태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멜랑콜리아의 상태가 어떤 특정한 상태라기보다도 조금 은연중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감정 상태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해주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책이 근데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욘폿의 만연체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멜랑콜리아의 상태가 사실 삶의 전체에 있는 좀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또 특정 상태로서의 어떤 이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 환각의 상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 정서의 상태들, 이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에 읽을 때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도 같은 말의 반복, 만연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거부감, 낯섦이 어려웠던, 힘들었던 책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제가 이 챌린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면서 가장 마지막에 끝난 책이기도 합니다. 한 2번 정도 끊어서 읽어서 이런 좀 어려움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책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책이 사실 이 챌린지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기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책장을 딱 덮었을 때 언젠가 좀 다시 도전을 해보아야겠다. 이 만연체와 무수히 많은 반복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좀 다시 한 번은 쭉 끊지 않고 이렇게 시간텀을 두지 않고 읽어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추천해 볼만 하다, 이 여운을 좀 공유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됐는데요. 사실은 1월에 시작해서 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번 챌린지는 사실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끝을 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렇게 좀 리뷰를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사실 다음 챌린지 뭐 할지 이미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다음 챌린지는 이번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빨리빨리 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챌린지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챌린지 영상은 앞으로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